제가 이제 구청장 맡고 나서 부평의 상황을 볼 때 네. 부평이 좋은 조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공단과 또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부평 4공단은 구로공단 다음에 그 만들어진 오래된 공단으로서 공단이죠. 올해 네. 50주년을 네. 맞이하고 그 주변에 이제 또 크고 작은 공장들이 있는데 뭐 한국 GM 대우에서부터 한국 네. GM 또 그 대우 이전에는 옛 기원이 60년대 세안자동차 네. 해서 부평이 아주 자동차의 네. 그 시대를 연 공장이 있고 그거랑 다 연결돼 가지고 주변에 중소기업들이 한 1000여 개가 네. 있습니다. 네. 등록된 것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유망 기업들 또 실제로 수출에 관련해서 전망을 좀 갖고 있는데 단독 이렇게 업체가 나가서는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행정적인 지원이 다른 게 아니라 예산 중에서는 뭐 비행기 값의 일부라든가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거기 이제 통역과 그렇죠. 또 업체들은 네. 미리 사전에 네. 다 준비를 해서 하는 네. 거를 보통은 이제 코트라를 많이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와서는 뭐 코트라 해왔으니까 코트라 한다 하지 않고 정말 그 정성껏 우리 해외 관계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내가 기관이 어디겠는가 해서 규모는 좀 작지만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이제 미리 사전에 해외에서 요구되는 그런 품목들 또는 뭐 활발하게 이렇게 국가 간의 얘기가 되는 데들을 파악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 기업체들 중에서 해외 나갔을 때 좀 경쟁력이 있고 조금 더 도움 받기를 원하는 데를 사전에 다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맞춰진 게 금년에는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의 하노이를 간다. 우리가 베트남을 이번에 3번째로 가는데 앞서 두 번은 다 호찌민 쪽에 가서 작업을 했고 이번에는 하노이 쪽도 좀 한번 진출을 해보자 했는데 두 군데 다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특히나 베트남 하노이 쪽은 제가 가서 봐도 여기는 참 좀 지금 보기에는 조금 황량해 보이긴 해도 앞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밭을 가꾸면 굉장히 앞으로 많이 거둬줄 밭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좀 특징은 전에는 이제 호텔에다가 바이어들을 오게 해서 상담을 하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부터 좀 시도를 해보다 보면 전격적으로 많이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현장 방문을 직접 우리 업체하고 통역하고 차량을 붙여서 그 공장에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업체가 하루에 한 4군데 많으면 5군데 더 60명 6군데까지 가면 오는 바이어를 만날 땐 1명, 2명 정도밖에 못 만나지만 그것도 오는 바이어 중엔 대표라기보다는 중간 업무자가 오는데 가게 되면 뭐 얘기가 좀 잘 되기 시작하면은 직접 그 자리에서 훨씬 책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대표급의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신뢰 정도가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라포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좋았던 거는 하노이의 박람회가 매년 열리는데 요 시기가 딱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하노이 박람회에는 초창기에는 이제 국내 산업체들 그 베트남 산업체들끼리 하다가 지금은 이제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외국 기업 중에 한국에서 나간 기업 중에 우리 인천 그리고 부평 쪽 업체들을 제가 좀 많이 가서 격려를 했는데 거기서도 좀 제가 확인한 것도 좀 좋은 경험이 됐고 또 아주 좋은 수주를 그 박람회 간 업체가 얻게 됐는데 그 업체하고 우리 부평 경제지원과에서 상호 많이 협력해줘서 그래서 상담 실적은 계약을 맺은 게 200만 불 그리고 상담한 게 600만 불 정도면 돌아올 때
그 씨를 뿌려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초창기에 저도 막 욕심내서 이거 그 자리에서 계약되지 못하면 이거 뭐 괜히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5년 차를 해보니까 한 2, 3년 전에 뿌려놓은 게 이번에 가서 그때는 머뭇머뭇하고 뭐 그랬던 데가 이번에 가서는 확실하게 된다라든가 또 그때 좀 이렇게 그 미진한 부분에서 메일로 주고받다가 이후에 확실하게 이제 계약이 맺어진다든가 봐서는 그리고 이제 업체의 자신감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이 간 업체 중에서 한 분이 우리 기업들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청장이 같이 가주는 것이 자신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큰 사기 진작이 된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주민들 있는 노후 도심에서는 복지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제가 여기에서는 일상에서의 행정에서는 복지를 많이 신경 쓰지만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아주 정말 신발끈 묶고 앞치마 메고 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갔다 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부평구청장으로서 첫 여성구청장으로 이렇게 맡게 됐던 2010년에 넘겨받은 가계부는 그야말로 아주 적자투성이의 빚투성이의 이런 가계부를 넘겨받았습니다. 빚이 1,000억이 넘고 그리고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극히 부족하고 또 공사도 마무리해야 되는 아주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저희들의 전략을 지속 가능한 방향의 행정과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비전 선포라고 하는데 그 지속 가능한 거는 지금 세계적인 화두이고 또 이번에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도 2015년부터 15년간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세계적인 과제로겠지만 이미 우리는 5년 전에 이것을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선택하고 선포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생존 전략입니다. 더 이상 뭐 시멘트로 더 이상 토건 사업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부분이 첫 해에서 우리가 아주 큰 피해를 본 부분이 100년 만에 온 폭우를 부평의 22개 동 중에 2개 동만 빼놓고 전부 침수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우도 결국은 난개발이라든가 또 환경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보면 이제 우리의 그 행정의 방향은 바꿔야겠다라는 걸로 한 건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하고 이거 잘한다고 해서 국가가 메리트를 주거나 뭐 이 인천시에서 그 잘한다고 직원들 뭐 포상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길을 내부적으로 이제 교육도 하고 또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한테 자꾸 이렇게 교육과 참여를 시키면서 그래서 현재는 어렵지만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져가게 한다 하는 것들이 그런 점에서는 행정의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 나간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는 행정의 신뢰를 받게 되는 그런 요소가 첫 번째 있었다고 보고요. 단지 비전만 보여줘가지고서는 참여를 하고 신뢰받기 어려웠는데 제가 직접 그 야간 행정이라든가 또 숙박 행정이라든가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제일 취약한 데에 경로당 가서 하루 자고 다음날 그 주변을 다 돌아보면서 뭐 여기는 전신주가 너무 주민들한테 불편한 요소다 또는 여기 인도 부분이 지나치게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불편한다라든가 또 뭐 오래된 그 동네 수건이 사소하게 계단 몇 개 놓고 치우면 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방치됐다라든가 이렇게 하룻밤 자면서 했던 것이 주민들한테 보면 아 정말 몸으로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야간이나 숙박 행정을 나가면
저랑 같이 가는 공무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뭐 국장, 과장, 팀장, 뭐 그 밑에 실무자 해서 동네 한 바퀴 돌 때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식구들이 다 현장에서 보면서 또 같이 만난 주민들한테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현장에 가서 참여하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행정들을 보여줘서 큰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정말 십정동 저 달동네 쪽에 갔더니 이 고물상이 아주 동네 그 애물단지였는데 그 애물단지의 그 사연 중에 하나는 바퀴벌레가 날아들고 뭐 쥐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 바로 옆에 있는 고물상 옆에 있는 하수구에서 물을 빼가지고 그걸 밤마다 신문지나 뭐 등등 고물상에 그 먼지 안 나게 뿌려놓고, 근데 하수구 물을 뿌리니까 수돗물을 뿌리면 돈이 아까우니까 그 하수구가 가지고 있는 오염 정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이걸 주민들이 몇 번 뭐 얘기를 해도 어디 해결이 안 됐다는데 직접 제가 밤에 나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하수구를 더 이상 그쪽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구멍난 부분들을 메우고 또 그 고물상 그 업체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아주 뭐 알턴니가 빠졌다고 좋아하다. 이런 거는 큰 돈도 안 들고 또 큰 행정력이 드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 입으로 22개 동을 다 돌면서 그걸 또 연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때 뭐 청장이 우산 들고서는 밤에 돌더라, 뭐 또 그 동네에 치안이 쓰레기가 많다고 하는데 직접 나와서 밤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같이 치우더라, 뭐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뭐 우리한테 당장 물질적으로 또는 당장 가시적으로 큰 건물을 지어주지는 않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준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우리가 그 이 청렴도가 우리 직원들한테서 2011년 전에는 꼴찌를 했습니다. 2010개 구군 중에 청렴도가 꼴찌였는데 제가 맡고 나서 1년 뒤에는 청렴도가 1등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서 가장 우리 직원들이 바라고 있는 원칙대로 했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또 이제 사기 진작되는 요소로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정성껏 하는 조금 요소가 됐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차근차근 좀 배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홍보물로 좀 또 많이 알려지게 한 거는 우리가 가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 저기 이승근 씨, 저 부평구 가계부 하나. 민선 5기리 때부터 시작한 건데 가계부는 보통 집안의 가계부들이 있잖아요. 뭐 물론 기업들도 있지만 이건 주민들한테 나가는 가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의 실제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또 그 수혜입은 어떤 식으로 모아지고 있고, 또 마지막 뒤에 가면 또 사회복지비가 우리가 매년 증가돼서 올해는 65%까지 늘었는데 이런 것들을 연도별로 비교해 준다든가 또 다른 구와의 비교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채무도 보여줘서 사실 1,000억 되는 채무를 제가 맡고 나서는 빚을 한 푼도 빌리지 않은 채 오히려 250억을 갚았다라든가, 또 지금 여기 마지막 장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걸로 해서 돈 있는 많은 구가 돈 있는 지자체가 주민참여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지만 오히려 주민들과 함께 이 예산을 같이 운영해 나간다 하는 이런 참여의 얘기도 담아서 하는 것들을 매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평이 옛날에 뭐 잘 살았는데 뭐 홍 청장이 말이야 지금 정치적 쇼를 한다 뭐 그런 걸 했는데, 그리고 와서 다
왜 옛날에는 우리한테 이렇게 행정에서 돈도 많이 주더니 왜 삭감하냐, 뭐 우리 쪽에 관심이 없는 거냐, 문화, 체육 뭐 다 이런 불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걸 하고 나서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일단 실상을 좀 알겠다. 어렵지만 꼭 좀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스스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거. 그리고 동네에 나가도 맨날 CCTV에 맨날 도로 포장을 했지만 주민참여 예산으로 당신들이 직접 확인하고 나서는 CCTV도 아주 자제하고 도로도 뭐 포장 경우도 아주 자제하고 그래서 가치 지향의 예산을 요구하는 식으로 가게 됐죠.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다시 재신임을 어려운 중에도 받게 되는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이클레이 총회가 열렸잖아요. 그때도 한 150개 도시가 참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지구의 문제를 다루는 데는 단지 환경만의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물론 시작은 이제 환경에서부터 시작하다가 리우 회의에서 이제 환경과 사회 문제를 결합을 했고 그 뒤에 2000 20 리우 플러스 20 회의가 그 리우에서 두 번째로 다시 열렸었잖아요. 그때는 경제, 환경, 사회 다 포함한 통합적인 의미에서 지속가능 발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점점 더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경제도 양극화되고 사회도 양극화되고 환경 지구를 다 담아안는 그런 환경 문제는 더 피폐해가는 그런 아주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지속가능 얘기가 아주 각 지자체, 각 도시들에 얼만큼 실천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연대를 해서 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그때가 몇 년이야? 2012년이죠. 리우에서 그 20 회의가 열렸던 때 가서는 저희들이 한국의 사례로 부평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속 가능한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더구나 많은 뭐 쓰나미를 겪어서 지금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일이라든가 뭐 쓰나미에 또 다른 우리 동남아시아에서의 뭐 피해라든가 태풍 피해라든가 뭐 지금도 우리 늘 폭염과 폭설과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점에서라든가 그리고 자살이라든가 뭐 양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속 가능에 대해서는 많이들 그 단어에 대해서 익숙해진 것 같은데 저희가 5년 전 시작할 때는 거의 그렇지 못하죠. 행정은 특히나 관행적인 행정을 많이 해오게 되는데 그런 점에선 저희가 공무원들부터 먼저 교육을 했고 그리고 부서 이름까지 좀 바꿨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뭐 하숙과 이런 거는 기후변화 대응과로 청소과 이런 거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순환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행정부서의 가치를 벌써 이렇게 어떻게 지향하는가를 보여주는 작은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각 부서마다 이 벽이 높은 부분들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서 주간 부서뿐 아니라 협조 부서를 꼭 그렇게 같이 하게 한다든가 또 우리가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걸로 해서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에 이제 그 선정을 받았는데 그걸 단지 그냥 여성가족부에서 뭐 돈 따오고 뭐 메리트를 얻는 그게 아니라 여성 친화 도시가 갖는 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하고가 이렇게 같은 거거든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 안전한 도시로 간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여튼 사업들을 이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들로 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도 사실 지속 가능한 부분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이 4년 동안 해왔던 것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 보고서를 그 세계 기구에다 등재를 GRI에다 등재를 했는데 그 역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국에선 처음으로 우리 힘으로 직접 작성해서 영문으로 해서 낸 자료가 되고 이제는 정착 단계는 끝났으니까 성숙 단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숙 단계에 진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직원들이 1000명 교육을 사실 구급에서부터 그 부구청장까지 다 받았는데 그 사이에 또 인원도 교체되고 또 우리 그 교육의 효과는 늘 더 이렇게 심화되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그냥 또 놓치는 수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다시 그 안 받은 사람은 교육 안 받은 사람 교육받게 하고 교육을 1차 받은 사람은 다시 심화 교육으로 들어가고 그런 계획을 쭉 세웠는데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한번 이제 우리 직원들 설문조사를 1000명에 대해서 했는데 거의 900명 정도가 설문에 응했는데 이 가치에 대해서 동의한다 하는 게 한 70%가 넘고 또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실천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면 정치운동이나 시민운동 하면서 그 행정이 제일 늦게 변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을 우선 변화시키면서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이 거기에 합류한 부분이어서 저는 직원들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늘 얘기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함께 한번 투자해보자. 이런 것은 앞으로 공직생활에 저가 없어도 상당한 여러분의 발전과 보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공하는 공직자가 돼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도시재생의 과거의 개념은 우리가 진작에 도시재생과가 있는데 도시재개발 문제의 기초자치단체는 그 조합과 비대위의 싸움에 거기 가운데서 끼어가지고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그런 시달리는 부서로 해왔는데 도시재생을 그렇게 도시재개발에 이렇게 매몰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죠. 사실은 이 도시재개발의 그 개념조차도 잘 그 정돈해서 진행해 와야 되는데 처음에 의미는 이런 식의 집을 투자의 개념으로 본 거는 아니었는데 노후 도심을 그 행정에서만 하기도 어렵고 개인 집에서만 하기도 어려우니까 지역 공동체에서 주거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의 투자로 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걸로 해서 좀 잘 살 수 있다라는 거가 돼버리면서 너무 구체적으로 그런 게 이제 바로 전 시기에 제가 임기를 맡기 전에 인천시와 그 각 구 특히나 부평구처럼 노후구 주민들이 뭐 인천에서 제일 많이 사는 그 구에서는 아주 이게 붐처럼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에 50군데가 그러니까 우리 부평의 한 3분의 1이 다 재개발을 하겠다. 그것도 뭐 막차 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판에 막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동의되느냐. 내 집 하나 고치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이 뭐 100여 집 또는 수백 집이 참여하려면 얼마나 의논들을 많이 하나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건설회사와 또 이 정비 사업을 중간에서 뭐 철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뭐 일종의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이런 설계해주면서 해주는 그런 업체와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나서서 그래서 주민들 중에 부동산 지식도 별로 없고 그냥 오로지 내 집 하나 가지고 한 20-30년 살았는데 조금 더 좋은 집에서 또는 뭐 이걸로 조금 재산 증식이 돼서 우리 자식들은 좀 넘겨줄 이런 생각하는 어르신들한테 가서 고기 한 근에 뭐 아주 좋은 말에 이렇게 해서 도장을 받아오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문제로 사실은 지난 4년을 많이 소비한 부분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진행된 거는 여기 있는 레미안이나 뭐 해서 몇 군데밖에 없어요. 50군데 중에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진행된 2-3개인데고 나머지 40군데는
계속 싸우거나 뭐 아니면은 지지부진하거나 이제는 또 건설회사에서 발을 빼가지고 주민들이 하자 그래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시달려 왔다면 이제 도시재생의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보자. 정말로 우리 도시가 노후 도시여서 이제는 아우 도시라고 했던 부천에도 밀리고 또 이 도시에서 분가해서 나갔던 서구나 계양에도 밀리고 뭐 이런 거에서 다시 우리 이 도시를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또 잘 주거 환경을 스스로 고쳐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산인 문화와 이런 것들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으로 가자. 근데 마침 도시재생 특별법이 한 2, 3년 전에 마련돼서 시행령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지역의 아픔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이런 상처를 끌고 가야 되나 덮어두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군 부대와 또 거기 위에 그 예전에 그냥 하수와 오수와 뭐 이런 쓰레기를 버렸던 것들을 복귀했던 부분들이 그냥 주차장으로 쓰여 있는 황량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복원하자. 그래서 미군 부대도 마침 이전이 목전에 있고 또 이제는 우리 구청에서 하류 부분인 굴포천에 거기를 생태 하천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 되는 거 보면서 상부 부분을 문화랑 같이 접목해서 거기 쪽방들이 많이 있는데 쪽방을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그 쪽방들을 작은 문화 공간처럼 여기는 뭐 도예 공방, 여기는 뭐 작은 갤러리, 뭐 여기는 또 시민들의 뭐 참여 공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미군 부대 앞에는 예전에는 미군 부대의 클럽이었는데 우리가 사실 식민지 시대 넘어가서 해방 이후에는 미군에 의해서 또 지배당한 그래서 부평을 에스캄시티라고 그 시티라고 불려질 미군 부대 시티라고 불려질 만큼 아주 상당한 지역이 이제 군부대 지역이었다가 지금 이제 조금 축소돼 있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또 거기 뭐 양색시 있죠, 뭐 클럽 있죠 이런 게 참 상처였는데 그래서 신촌이라고 하는 미군 부대 바로 앞에 동네는 홍수환이 솔직히 그 동네 주목 많이 쓰다가 이제 그 헝그리 정신으로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됐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의 문화의 자산으로 여기서부터 한류가 나갔고 그래서 부평은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덮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클럽이 있었던 자리에 여기서부터 우리 음악을 사랑하고 또 여기서부터 이 문화들이 쭉 다른 문화까지 이렇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자. 그래서 이 굴포천이 예전에 지저분한 또랑이 아니라 다시 하수와 오수를 현대 기술로서 분리시켜내고 그 주변을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생태와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지금 우리 부평의 금년도에 아주 역점을 두고 있는 도시재생의 프로젝트이고요. 마침 아주 힘을 얻은 것이 우리가 그래서 미리 사전에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TF팀은 부구청장이 팀 전체적으로 꾸려나가고 뭐 우리 비전기획단 또는 문화체육과 도시재생과 이렇게 각종 부서가 다 합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었던 중에 이 문화재단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우리가 문화도시로 공모 신청을 문화중앙 그 부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7억 원씩 5년간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가 문화도시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받게 됐고요. 아쉬운 건 전액이 국비가 아니라 매칭이 들어간다는 건데 거기에 아주 더 힘이 붙은 거는 요번에 그 환경부에서 그 공모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오염 하천을 개선한다라는 그 제목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이 내용을 담아서 올린 게 무려 860억의 국비를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아까 860억의 그걸 예산 사업을 받게 됐는데 그 중에 400억 이상 50%는 국가가 되고 시가 이제 50% 돼야 되는 건데 시가 문제죠. 근데 이렇게만 된다면 상당 부분 이 프로젝트가 진행할 수 있고 거기에 지금 미군 부대 지금 이미 총 5천억의 이 국방부에다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천억 중에 80%는 국가가 되고 20%는 시가 되는데 이미 시와 국가가 그 연부로 해가지고 10년 연부로 해서 갖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이게 그냥 뭐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리고 그 구간을 쭉 굴포천 그 복원해야 될 구간을 전에는 뭐 여긴 장애인 단체한테 특혜를 줘서 주차장 운영하게 하고 여기는 또 뭐 그 동네에 어깨 되는 사람이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한쪽 떼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걸 제가 지난 4년 동안 여기는 직접 우리가 다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기득권 단체들이 뭐 버티고 안 나가겠다 이런 거 없이 언제든지 올해 예를 들면 이제 봄날 좋을 때 뭐 가을날 좋을 때 시민들이 여기서 그런 굴포천 복원 축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여기다 그려보자 해서 뭐 미술대회도 할 수 있고 이런 구간으로 이미 확보를 해놨죠. 그래서 환경부가 이번에 800억 넘는 사업비를 인정해 준 거는 주변에 이 복귀한다 그러면 늘 문제는 그 복귀된 이후에 이미 기득권이 있는 뭐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 상가가 막 못하게 하거나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다 완비를 거의 해놓은 거고 쪽방이 좀 있지만 그 쪽방은 뭐 큰 돈 안 들이고 사시는 분들을 이전시키고 거기에 우리가 오히려 문화공간 하겠다 하는 것들이 직접 환경부에서 나와서 보고 이 정도면은 가능하겠다라고 본 거죠. 뭐 눈먼 돈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힘을 받고 또 우리 시민들도 재개발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피로감에 젖어 있는 건데 이렇게 변화하는 그래서 정주 도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고 있죠. 제가 이제 들어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도시 이미지를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하게 했더니 주민들이 그 설문에 그 대부분이 그렇게 그 비슷한 표현들을 했는데 가장 아주 단적인 표현이 50대 남자가 낡은 출퇴근을 입고 입은 그런 도시 같다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운동복 입고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50대 남자가 낡은 출퇴근을 입고 너는 50대 남자지 그렇게 그러니까 일도 안 나가고 그 도시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배는 불뚝 나와가지고 침체돼 있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회색 도시이고 그리고 남자 도시이고 남성 도시이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편안한 도시가 아니고 발전을 기약하는 도시가 아니다라는 이제 상대적인 또 반어적인 표현인데 그런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세계적인 다른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 도시 공간을 변화시키는 거에 여성 친화 도시를 이미 세계적인 오스트리아 빈이라든가 캐나다의 몬트리올이라든가 이렇게 이미 옛날부터 그 도시 괜찮아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낙후된 도시들이 이 여성 친화 도시라는 걸로 여성도 밤길에 안전하고 사회학자도 배려될 수 있고 그렇게 다시 도시의 공간들을 바꿔나가는 것들이 마침 또 세계적인 그런 추세여서 확인된 사례도 있고 그걸 또 여성가족부가 마침 그 시기에 있어서 지자체 중에서 이런 도시를 지향하는 데들이 신청을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그 도시로 신청을 하고 그 사업 중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뭐 돈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 여성 친화 도시 한다고 그냥 뭐 현판이나 하나 주는데 공모 사업 액수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적어도 뭐 한 1km 정도는 여성 친화의 거리를 하겠다 하는 정도를 이제 저희들이 도로 포장해서 유모차 끌고 가고
또 거기 쇼핑하기 좋고 이 화장실이나 휴게실 만들었을 때 여자 병그 이수라든가 아이들 기저귀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거기 밤에 어둑어둑 해가지고 담배 골목이라고 부르는 담골이었는데 거기를 조명을 밝게 한다든가 또 거기 도색을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구간을 좀 변화해 가면서 여성 친화 우리도 500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공모를 냈어요. 그런 공모 작업이 선정이 돼서 우리 부평에서 가장 좀 재개발로 진행도 안 되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청천 일동 쪽에 그 사업을 선정해서 들어갔는데 그 선정할 때는 주민들의 그 찬성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참여하겠다는 그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청천동은 바로 뒤편이 나환자촌으로 오랫동안 그 나환자촌이 빠지고 나서는 양계장과 또 무허가 공장으로 돼 있고 또 일일 노동자라든가 뭐 이런 걸로 좀 낙후된 동네인데 그 동네 주민들이 하겠다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도 500보라는 거는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걸어가는 발걸음 숫자 거기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많이 이용하고 또 여성들한테는 특히나 그 부분이 보호돼야 되는 평온하고 뭐 이런 평안해야 되는 그런 것을 선정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돈은 뭐 불과 뭐 한 1, 2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주민들이 함께 그 여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동네에 제일 음침한 곳에는 불을 밝게 하는 건 기본이고 또 위급하면은 그 집이 보호 그런 뭐 간판을 붙이고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담장이가 잘 있는 데는 여기는 이제 동네 갤러리처럼 하고 또 쓰레기만 버려졌던 데는 동네 쉼터나 놀이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잘 화단이나 뭐 작은 이렇게 그 체육기구 같은 것들을 두고 그리고 이제 또 아주 무너지기 직전에 담들이지만 좀 보수를 해서 거기다 그 그림을 벽화를 그리고 그 앞에 작은 또 화단을 직접 만들고 그래서 그 동네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버리던 쓰레기도 안 버리게 되고 사람들이 즐거워서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전부 이제 약간의 거기서 한 50m까지는 더 깨끗해지고 또 거기 그 다음에는 또 주민들이 우리도 뭘 어떻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든지 사업에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은 거버넌스거든요.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뭐 이런 것에 참여하면서 맨날 민원만 내고 왜 안 해주느냐 해서 이거 와서 같이 안 하는 집은 우리가 차라리 그냥 그 집은 빼고 다른 옆집으로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훨씬 공동체성도 강해지게 되고 한마디로 이런 모든 사업들은 우리 동네를 우리가 주인이 돼서 함께 만들어 좋은 동네로 만들어 나간다 하는 것에 가치를 심어준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부평이 옛날에 남성 중심의 그렇게 또 노후 도시기 때문에 참 할 일 없어 보이는 도시가 아니라 생기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지향해서 나간다면 행복할 수 있는 도시다. 이게 여성 친화 도시가 갖는 그런 의미죠. 지금은 여러 군데서 막 자기네들 또 하게 해달라고 경쟁이 좀 많습니다. 안전의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예. 재난에 있어서는 수습이 우선이 아니라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우선인데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이제 또 예방에 대한 훈련과 그 인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체험관이 있는데 그 재난안전체험관을 제가 들어오자마자 5기에서부터 6기 지금 넘어가면서 공모를 역시 해서 그 중앙에서 10억을 사업비를 받아서 그걸 더 보강을 해서 요번에 이제 다시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전엔 이제 민방위 대원과 뭐 그 우리 주민들 중에서 통장 중심이라든가 뭐 학생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더 넓히고 시민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난 체험의 교육의 그런 것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그래서
그런 인식 교육을 더 강화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노후 도시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계속 그냥 그런 상태로 있고, 또 십정동에는 지금 아직도 그 40년 흑벽돌집이 LH가 공사 안 해서 지금 방치된 동네가 있고, 이런 데는 제가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또 미리 나가봐서 옹벽이 좀 이렇게 무너질 것 같으면 그 이게 개인 아파트, 이 아파트지만은 민간 아파트지만 저희들이 미리 다 안전 진단을 해서 우리가 보수를 해준다든가, 또 그 이건 뭐 정말 그쪽에서 안전 진단을 받도록 하게 하는 시장이 아주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수해 나가는데 독려를 한다든가. 제가 늘 걱정하는 거는 큰 비 오거나 큰 바람 불거나 하면 워낙 그런 집들이 많이 있고, 또 재개발이 약점이 또 장기간 되면서 하는 건 빈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다 살다가 하겠지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집 놔두고 떠나고 들어오는 사람 없으니까 세도 안 주고, 이제 그런 집들은 이제 우리가 빈집 프로젝트를 뭐 행복 프로젝트, 한 뼘의 행복 프로젝트라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을 대주겠다. 집주인이 좀 허락을 해달라. 또 여기를 너무 쓰레기만 버리니까 니네가 허락을 하면은 그 빈집 치우고 거기다가 차라리 우리가 뭐 한 뼘의 꽃밭 뭐 이런 걸 해준다든가, 또 그 집이 어차피 빈집이어서 주인이 허락이 돼서 노인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그런 건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우리 돈을 들여서 거기를 새로 적어도 어르신들의 잠시 머물다가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도배라든가 뭐 좀 수리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노후 공간이지만 가능한 한 좀 다시 활용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십정동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무려 뭐 다 살고 있는 날짜들을 치면은 뭐 수백일에 해당되는데, 그래도 뭐 잘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지만 바로 그 옆에 이제 제가 하여튼 거주지를 옮겨서라도 지금 늘 언제든지 밤이면 뭐 또 큰 비가 오면 뛰어나갈 수 있는 그렇게 돌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지금의 이렇게 낙후된 도시에서도 행정에서 책임자에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안심하면서 변화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국가안전처 장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십정동 그 동네 국가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새로 만들어지고, 안전처의 역할은 그런 재난이 우려되는 곳에 대비해야 되는 건데, 제가 장관한테 얼마 전에 보니까 언제든지 기초지자체장이 그런 위험한 곳이 있다 부르면 쫓아가겠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꼭 여기 한번 좀 와봐달라. 이거는 그냥 아파트 빨리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봄 지나서 더 이 해빙기 이후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중앙에 건의할 수 있거나 뭐 국회의원들한테 하소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활용해가면서 관심을 독려하고 있죠. 지방자치가 부활된 거는 91년이고요. 그때는 이제 반쪽자치로 지방의회만 선출됐죠. 95년에는 민선단체장까지 뽑는 지방자치 시작으로는 20년이 된 해입니다. 근데 제가 91년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지금 구청장을 2번 하는 동안에 제가 가장 체감이 잘 되는 현장에 있었던 일선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보다는 지방자치의 퇴행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재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서는 그때는 이제 그 행안부에서의 그 자치에 관련한 차관을 둘 만큼 자치 부분이 좀 비중이 높아졌고, 또 그때는 종부세를 지방에다 예산으로 줘서 우리 부평구도 그 당시 200억
이상 넘는 종부세 소득이 있었는데 사업을 넘겨주면은 재정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 또 행정 인력이 더 가야 되는 부분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행정위만 4년 하면서도 내 주장했던 부분이고 일정 그게 이렇게 시동이 걸렸었는데 그 뒤에는 오히려 종부세도 뭐 이제는 뭐 그 효과가 거의 없고, 그리고 분권이라고 해서 많은 사업을 지방에다가 위임은 해주는데 그 거에는 꼭 재정을 하니까 한 그 10년 사이에 저희들의 세입이 7% 는다, 예산이 7% 는다. 그런데 사회복지에 관련한 지출은 15%다, 20%다 이렇게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관한 지출이 점점점 늘고, 그 사회복지는 저는 그래도 더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지방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부담시켜서 늘어나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OECD 국가 안에서도 지금 우리 복지비는 꼴찌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중앙에서 전체 국민에 관한 복지의 부분은 책임을 지고, 그 위에 우리 지역에 알맞는, 여기 상당히 노인들이 많이 산다, 또 영유아들이 많이 있다, 요 지역엔 어떤 특별한 또 장애인들이 있는 수요가 있다,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는 장애인이 전국에서 220개 단체 중에서 10번째로 많은 도시다. 그럼 거기에 맞는 베리어 프리 그 뭐 도시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또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시설과 뭐 프로그램을 준다든가, 또 여기 점점 1년에 1%씩 노인들이 는다. 또 여기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맞벌이 부부가 많다. 그랬을 경우에 필요한 이 유아에서부터 청소년까지의 그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건 뭐 돌보는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앙에서 감당해야 될 복지를 지방에다 매칭을 시켜 놓으니까 저희가 지방에서 해야 될 복지 예산은 뭐 그야말로 전무한 상태인 거고, 거기에 매칭 시키느라고 우리는 허리띠가 졸라매서,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65%예요, 전체 예산에. 그럼 35% 가지고서는 직원도 월급 주고, 뭐 낡은 도로 포장도 해줘야 되고, 또 공원도 없으니까 공원도 만들어. 이건 뭐 택도 없는 그 예산 부족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재정 자립도라는 것이 외부 자원을 끌고 온다는 비율로 보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의존밖에는 안 되는데 우리가 19%예요. 올해 부평이 인구 56만에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높은 도시인데, 거기서 19%는 거꾸로 81%는 남의 돈 갖다 쓰는데, 집안에서도 남의 돈 갖다 쓰면 돈 가져오는 데 눈치 안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저는 중앙에서부터 지방자치를 제대로 키울 의지가, 특히 재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질 의지가 없다. 그 얘기는 국세와 지방세가 아직도 8대2 비율이 20년 전하고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부천 아우도시가 그 인구는 지금보다 좀 우리보다 좀 늘긴 했는데 거기는 우리 예산의 3배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세입이 3배라는 거예요. 자동차세하고 담배세하고 그 외에 이제 세목들을 직접 이 광역도 안에 자치시는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이 광역시 안에 자치구는 세목이 2개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그건 뭐 땅에 대해서 뭐 아파트 좀 올라가면은 뭐 그 세금 좀 더 받는 데지만, 그것도 뭐 일정한 한계 넘어가면 더 이상 포화 상태니까 뭐 늘어날 부분도 아니고, 주민세 5,000원 받아가지고 뭘 더 붙일 수 있는 거겠습니까? 도시개발세가 지방세로 내려갔대지만 지방세 자체 그 도시개발세도 매립지가 있거나 개발할 때가 있어야 도시개발세지. 부평같이 군부대가 안 나가는 군부대가 떡 버티고서 10개 군부대가 있는데 그 군부대 끼고 있는 데서 세금을 받겠습니까? 뭐 개발을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여기는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게 되는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전국에서 저희 이 인천 연합 자체로도 건의문 보내고 우리 자체로도 건의문 보낸 재정에 관련한 부분이 우리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건 또 제가 국회를 경험도 해보고 또 이 재정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쭉 그런 지방의회에서도 그 특위위원장도 맡아보고 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이 정말 긍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풀어주지 않는 한 그거는 결국은 그러면서 지금 뭐 지방재정 파산제도를 검토한다? 결국은 망하게 하면서 그것을 쥐게 통제의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광역시 안에 자치구는 없앤다? 그거 역시도 60년 전에 1960년대 지방자치를 그 당시에 뭐 우리 남북에 뭐 이런 시기에 무슨 지방자치가 뭐 필요했냐 뭐 했던 거랑 마찬가지의 논리로 가는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민주주의의 그 지방자치는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소중한 제도인데 결국은 민주주의의 퇴행과 그리고 가장 바닥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그런 복리와 미래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위협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죠. 예,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 지원하자. 그것이 지금 사회적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그 자본 신자유주의의 대한 경제이고 사람 중심의 경제이다.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그리고 두 마리 토끼 사람과 경제, 복지와 경제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걸로 해서 또 공동체, 경제 공동체의 중요한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지원팀도 만들고 그걸 담당하는 계약직원도 뽑고 그래서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고 이번에 국회에 박람회를 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 쪽을 내놨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모범적인 거는 평화의료 협동조합입니다. 예, 그건 뭐 벌써 20년 전부터 시민들 고지역 주민들이 의료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 지금 협동조합으로 변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어떤 개인한테 이렇게 위탁을 줘서 돈 벌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활에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가 그런 공간을 내주고 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면서 가장 자활이라는 건 낮은 계층 정말 자활 의지가 없는 사람을 자활시키는 그 자활의 멤버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갔던 그래서 커피 위드인이 아주 그런 자랑스러운 사례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런 자활에서 뭐 청소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부평에는 풍물의 도시인데 이 풍물을 하던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한 거라든가 또 최근 들어서는 이 그 좋은 그 부모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 이제 육아 문제에 관련한 협동조합도 지금 잘 그 만들어진 데와 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우리 애한테는 이제 소개할 수 있는 데고 또 우리 부평에 아까도 이제 문화 얘기했는데 이 현대무용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그 사회적 경제의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구보 댄스라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가서 무용 같이 배우고 우선은 참여 도시죠.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의 앞에 부분이 참여와 나눔입니다. 지난 4년에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작업들을 같이 한 결과물들이 지금 상당히 가시적으로 그 여러 형태들로 그래서 뭐든지 이제 시민들이 함께하는 거가 이제 당연하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시민들의 사업들 중에서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동네 단위의 그런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도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데 큰 덩어리에서 아까 말한 굴포재생, 굴포천 재생 그 옆에 이제 부영공원이라고 오염된 그 군부대에서부터 오염된 그 공원이 있습니다. 마치 주민들한테는 한때 여기가 굉장히 무슨 독극물이 오염된 것처럼 이제 막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염된 이 그 군부대 땅을 지금 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지금 거의 60억을 들여서 정화 작업을 국방부에서 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 거는 이후에 있어서 2, 3년만 지나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원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는 안심하고 여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캠프마켓이 있습니다. 캠프마켓은 부산의 하야리아 미군 기지가 옮겨가고 난 뒤에 공원이 됐지만 거기는 다 군부대 막사를 때려부시고 뭐 외국인이 이렇게 무슨 설계를 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공원이 아닌 시민들이 함께 의견을 내서 하는 것들을 지금도 계속 작업을 위원회로 뭐 참여해서 의견을 만들면서 이 막사는 뭐 여기서 이제 풍물도 전수하는 공간, 이 막사는 우리의 미군 부대 이전서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역사를 담는 뭐 사료관 뭐 이런 식으로 그 군 부대 안을 우리의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지금 여기 미군 부대 바로 뒤편에는 또 이제 그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단이 지금 혁신산 단지로 전국에서 3군데가 선정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혁신산단으로. 그래서 이제 그 굴뚝에서 매연을 뽑는 그런 공장이었다가 이제 또 빠져나가는 그런 침체된 공장 단지였다가 이젠 새로운 혁신단지로 변화되고 그 뒤에 이제 아까 말한 그 청천 농장이 무허가 공장 뭐 이렇게 아주 난립된 공장인데 거기를 단지화 시켜서 그러면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이 공단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한결같이 우리 배후단지인 청천동과 상곡동 이 부평에 있는 사람들의 생산력들이 상당히 생산성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 배후단지에서 일로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군 부대까지 빠지고 나면 그동안에 우리가 녹지가 부족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공원으로서 녹지와 시민들한테 아주 상당한 휴식 공간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그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굴포천이 다시 새롭게 복원되게 된다면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미 도서관도 5개나 지어진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이제 시장 부평 시장이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개선되고 나가고 있다면 그야말로 전국에서 교통망 참 좋죠. 지하철이 2군데나 7호선 인천 지하철도 2군데나 뭐 이렇게 되는 데가 별로 없죠. 이 교통 좋죠. 뒤에 원적산에서부터 계양산 한남정맥 흐르죠. 중간에 굴포천 다 복원되죠. 공장 있죠. 뭐 또 문화도시의 그런 여러 가지 역량들 있죠. 전국에서 도시만에서 풍물축제를 각 동마다 다 풍물단이 있는 그런 문화적인 역량들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죠. 적은 예산으로 전국에서 제일 꼴찌되는 예산으로 그 주민참여예산제를 참 잘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있죠. 전국에서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청렴도를 늘 1순위로 상위 순위를 갖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죠. 그런 도시의 미래를 지속가능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인천이 GCF만 세계기구만 유치해가지고 그걸로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평을 통해서 이 지금의 지속가능한 그 것들을 인천에서부터 부평에서부터 끌고 나간다는 세계적인 그런 역할을 저희 도시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그런 자부심을 얘기하면 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미래의 희망 지금 가지고 있죠.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우리 부평의 미래 그리고 인천시와 대한민국에 함께 가야 될 한 파트너로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말씀 드리고 또 인사 전했는데요. 이제 민선 6기 돼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쌓아오고 지금까지 함께 고생했던 것들을 더욱 성숙해서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한다 하는 데서 비 많이 맞았습니다. 이제 무지개를 향해서 열심히 또 부평에서 앞장서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편안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